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황병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검찰청 폐지를 전제로 하는 이른바 검찰개혁안을 추석 전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당과 정부가 검찰개혁 추진을 두고 일부 이견을 표출하자 서둘러 혼란을 매듭 짓고 원팀을 강조한 겁니다. 황정민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 등 여당 지도부 만찬은 2시간가량 이어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검찰청 폐지 내용을 담은 검찰개혁 법안을 추석 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정대는 이견 없이 검찰개혁을 추진할 것을 분명히 확인했다며 검찰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을 추석 전까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 기소권을 분리하는 법안은 추석 전 본회의에서 처리하되 검찰에 보안 수사권을 부여할지, 중대범죄수사청과 국가수사위원회를 어디에 둘지 등 세부 사항은 시간을 두고 정부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검찰개혁 추진 속도를 두고 추석 전 완수를 공언한 정 대표와 꼼꼼하게 살피자는 대통령실과 정부 사이 입장차가 드러나자 서둘러 수습에 나선 걸로 풀이됩니다. 대표님의 의지는 추석 전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거침없이 나갈 것이다. 정청래 대표님의 말씀은 정치적인 발언 메시지로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민주당 검찰 정상화 특위는 26일 법안 초안을 확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특검이 오늘 김건희 여사 구속 후 세 번째 소환 조사에 나섭니다. 특검은 추가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김 여사의 구속 기한을 31일까지 연장했습니다. 특검 사무실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낙원 기자, 김 여사 조사는 몇 시에 시작됩니까? 네, 김건희 의혹 특검팀은 오늘 오후 2시 김건희 여사를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지난 12일 구속된 뒤 세 번째 조사인데 특검팀은 이른바 건진법사의 통일교 청탁 의혹에 대해 조사할 전망입니다. 앞서 특검은 김 여사에게 어제 출석을 통보했지만 김 여사가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하루 연기됐습니다. 김 여사는 오전에 구치소 진료를 받은 뒤 특검에 출석할 전망입니다. 김 여사는 구속 이후 대부분의 질문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특검은 아직 조사할 부분이 많다며 김 여사의 구속 기한을 31일까지 연장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최근 주변에 참담한 심경을 전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 여사를 접견한 심평 변호사는 김 여사가 내가 죽으면 남편을 살릴 수 있을까라고 말했다고 밝혔고 윤 전 대통령도 최근 변호인에게 특검이 의도적으로 모욕감을 줘 안 좋은 선택을 유도하는 것 아니냐고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은 남은 열흘 동안의 구속기한 안에 조사를 마친 뒤 김 여사를 기소할 전망입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선 통일교 측 금품을 받아 전달한 의혹을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도 진행됩니다. 서울 광화문 특검 사무실에서 TV조선 이낙원입니다. 네,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하루 앞두고 본경선 투표가 오늘도 진행됩니다. 첫날인 어제 선거인단 온라인 투표율은 37%를 넘으면서 지난해 전당대회 첫날 투표율보다 높았습니다. 한편 통일교 신도 당원 가입 의혹을 조사 중인 특검의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 시도는 결국 무산됐습니다. 윤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하루 앞둔 오늘은 어제 온라인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ARS 투표가 진행됩니다. 어제 온라인 투표율은 37.51%로 지난해 전당대회 첫날 투표율인 29.98%를 훌쩍 넘겼습니다. 선거인단 최종 투표율은 ARS 투표까지 종료된 이후 최종 공지되는데 이를 바탕으로 내일 본경선에선 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8대2 비율로 반영해 당대표를 선출합니다. 과반 득표 후보가 없으면 26일 결선 투표가 진행됩니다. 통일교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 의혹을 조사 중인 특검팀은 영장 기한이 만료돼 국민의힘 중앙당사 압수수색이 무산됐습니다. 영장에 적시되어 있는 5개의 범죄 사실 중에는 국민의힘 당원 가입 여부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일부 당대표 후보는 특검의 압수수색 시도에 농성가 시위로 저지하는 투쟁력을 과시하는 등
반영 비율이 8할에 달하는 당원 표심을 잡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반면 일각에선 전당대회 기간 모든 이슈가 탄핵과 대선 패배 책임론에 쏠려 보수 재건의 비전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민주당이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법 개정안을 신속 처리 안건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소위 알박기 인사를 내보내는 법안을 야당의 협의는 물론 상임위원장까지 패싱하며 처리하려는 걸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한송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이 이른바 알박기 인사를 내보내기 위한 법안을 오는 27일 신속 지정 안건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한 건 상임위원장 때문입니다.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이미자 의원입니다. 상임위 단계인 180일만 지나면 여당 법사위원장과 우원식 국회의장 협조로 내년 2, 3월쯤엔 법 개정이 가능합니다. 이 법을 통과시켜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자기들의 이해관계가 걸려있기 때문에. 패스트트랙 도입 취지는 쟁점 법안의 장기간 표류를 막기 위한 건데 야당과 협의도 없이 상임위원장 패싱을 위해 패스트트랙을 활용하는 꼼수를 쓰겠다는 겁니다. 소급 적용에 따른 위헌 논란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현재 거론되는 법안에는 국가 비상사태로 인한 정권 교체 땐 공공기관장을 교체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가장 곤혹스러운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 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과연 임기가 남아있는 공공기관을 해임시킬 수 있는 것이냐.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에도 공공기관장과 임원 3천여 명 가운데 86%가 문재인 정부 인사였고 일부는 아직도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끝까지 알박기 인사를 남발해놓고 법까지 뜯어고쳐 자기 사람을 심겠다는 민주당의 이 뻔뻔함, 눈 뜨고 보기조차 민망합니다. 기재위원장인 임 의원도 야당은 들러리가 아니라며 민주당이 숫자만 믿고 입법 독주에 취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소 시간입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해드린 대로 김건희 여사가 오늘 구속 이후 세 번째로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가 최근 김 여사를 접견했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 나눴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접견실에서 앉자마자 첫 일성이 내가 죽어버려야 내 남편이 살지 않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우리 남편이 계엄을 했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기억합니다. 남편이 끝까지 버텨달라는 말을 꼭 좀 전해달라고 하시고 그나저나 그 말이 꼭 어떤 불의의 일을 당할 사람이 남편한테 마지막으로 전하는 말 같아서 저는 아주 기분이 섬뜩했죠. 중요한 건 왜인 것 같습니다. 송영훈 대변인님, 김건희 여사가 신평 변호사를 만나서 저런 말들을 왜 했다고 보십니까? 저런 말들이 우리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어설프게 동정심을 유발하고자 하는 언론 플레이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불편하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내용인즉슨 내가 죽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식으로 들리는데 사실은 그 정도로 본인이 남편을 원한다면은 남편을 생각한다면은 남편의 임기 중에 어떻게 처신했어야 됐습니까? 무슨 고가의 가방을 받고 먹거리 받고 브로치 받고 귀걸이 받고 인사청탁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남편을 곤경에 몰고 가서는 안 됐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최근에는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또 내가 죽어야지만 남편이 온전할까?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동정심 유발에 불과한 것이죠. 그리고 본인의 행동과도 모순됩니다. 남편이 구속된 뒤에 접견을 한번 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또 영치금을 넣어줬으면 변호인이 영치금 계좌 공개하는 일이 있었겠습니까? 지금 김건희 씨가 해야 될 것은 국민들 앞에서 진심으로 사죄하고 참회하고 반성하는 것이지 변호사를 통해서 저런 언론 플레이를 할 때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신평 변호사는 저런 말들을 왜 공개했다고 보세요? 타이밍이 굉장히 공교롭죠. 어제부터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원 투표가 시작이 됐습니다. 하필이면 그 타이밍에 SNS를 통해서
특히 한동훈 전 대표를 저격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내놨는데 그 타이밍도 타이밍이지만은 내용 때문에 당원이나 혹은 국민들의 공감을 받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크게 세 가지를 짚어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 어쩌면 그럴 수가 있냐라고 했는데 아니 그러면은 김건희 씨처럼 매관매직을 하는 사람이 당에 부당한 요구를 하면은 그것을 그대로 들어주거나 장단을 맞춰줘야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배신하지 않았더라면 무한한 영광을 누렸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선을 긋고 국민의 편에 서는 것이 배신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지만 대통령 배우자는 우리 국민이 한 번도 선출한 적이 없습니다. 예. 어떻게 배신의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무한한 영광 운운하는데 본인이 그러면 그 무한한 영광을 줄 수 있는 주체가 된다는 겁니까? 자기가 편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무한한 영광을 줄 수 있었던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대단히 모순적이다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며 특검에 출석했던 김건희 여사, 특검에서는 별 얘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신평 변호사를 만나서 많은 얘기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는데 서희건설이 정권과 짜고 우리를 죽이려 한다라는 얘기도 했다고 해요. 이건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이런 말을 공감할 국민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사실 이제 본인이 서희건설 측에게 뭐 많은 것들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모르겠지만 지금의 상황에서는 이런 말들은 국민들의 공감을 좀 얻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의 자녀들 그리고 사위들 법조인들이 많잖아요. 예. 얼마나 많이 진심으로 속으로 터놓고 이 사건에 대해서 회의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결국에는 하나인 거죠.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지금 이 난관을 해결하는 가장 정확한 답이다라고 판단을 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도 어쩔 수 없이 사실을 털어놓은 것이지 정권과 짠 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구속 후 세 번째 특검 소환 조사에 나가게 됩니다. 오늘 특검이 좀 의미 있는 진술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오늘도 그러기는 어려울 걸로 봅니다. 일단 특검과 김건희 씨 간에는 현재 정보 비대칭이 굉장히 현저합니다. 그러니까 특검은 다른 사건 관계인들의 진술 그리고 다양한 증거들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에 예. 김건희 씨는 특검이 어떤 카드, 어떤 정보, 어떤 진술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제대로 알기가 어렵죠. 그리고 본인이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진술을 했을 때 그런 것이 본인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특히 영장실질심사 과정을 통해서 체감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진술 거부권을 많이 행사하는 태도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 이런 상황 자체는 현재 근본적으로 바뀐 것이 없기 때문에 오늘도 진술 거부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자필 진술서도 제출한 바 있기 때문에 명시적인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내가 지금 몸이 좀 좋지 않아서 자세히 기억나지 않는다. 이런 취지의 답변들도 할 가능성이 있어서 오늘도 의미 있는 진술을 많이 얻어내기는 특검으로서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이후에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보세요? 그럴 가능성은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특검법 자체가 수사 대상을 무려 16가지의 방대한 혐의를 규정하고 있고 예. 또 그 수사 과정에서도 지금 그 반클립펜 앞에 목걸이 같은 것도 당초 수사 대상이 없었던 것이거든요. 계속 새로운 혐의가 인지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조사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김건희 특검팀이 무리하게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다면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특검을 검찰에 고발한 거예요. 특검을 검찰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이례적인 일인 예. 것이죠. 근데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리하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어떤 집행을 했다고 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특검 조사실에 앉아 있었겠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무리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특검이 조사실에 앉히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결국 법원에서 적법하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겁니다. 그리고 이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7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마지막을 보니까 법형 집행을 방해하면 그것도 물리력을 행사하게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포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것들은 CCTV를 나중에 공개하게 된다면 그리고 또 공개하지 않아도 본인들끼리는 또 이걸 보지 않겠습니까? 정말 무리하게 했는지. 그래서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고발장에 낸 혐의가 직권남용 독직폭행인 겁니다.
그러니까 수사관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물리력을 행사했다는 거거든요. 이거 법적으로 보시기엔 어떠세요? 영상을 직접 봐야 최종적으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예. 적어도 현재로서는 이 체포영장 집행이 무리한 물리력의 행사여서 위법한 정도에까지 이르렀다라고 보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법적인 근거를 보면 형사소송법 81조 제3항에 보면은 교도소나 구치소 안에 있는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의 집행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교도관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6에서 준용을 합니다. 준용을 함으로써 영장에 의한 체포에서도 준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체포영장의 집행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교도관이 기본적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체포라는 것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의 유형력, 어느 정도의 물리력의 행사를 수반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포에 일반적으로 필요한 정도라고 인정되는 그 물리력의 범위를 넘지 않았다고 하면 그것이 직권남용이나 독직폭행이 되기는 대단히 어렵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CCTV 영상을 민주당은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 당시 CCTV를 공개해서 저희들이 열람을 볼 수 있게 요구를 했었는데 그 당시 구치소장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을 들어서 거절을 했습니다. 다음 법사위가 열리면은 여기에 대해서 CCTV 영상을 자료 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자, 민주당에서는 그런데 이 CCTV 영상을 가서 열람만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받아서 공개를 하겠다는 거예요? 일단 진실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 열람을 하겠다는 것이죠. 예. 근데 그 열람조차도 이제 거절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뭐 구치소장으로서는 어쨌든 직업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걸 열람을 하든 뭐 공개를 하든 여러 가지 정치적인 파장이 있을 거라고 좀 걱정이 됐을 것 같아요. 예. 하지만 어쨌든 법사위라는 것은 서울구치소의 피감기관 아니겠습니까? 피감기관이기 때문에 저는 법사위원들이 어떤 비밀서약 어떤 약속을 하고 열람만 하는 것까지는 저는 허용이 됐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 전에 서울구치소장이 거기에 대해서 격렬하게 이제 거절을 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법사위에서 이제 의결을 하게 되면 이것을 공개할 수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에 대한 어떤 진실은 조금 파악을 하는 데는 CCTV를 반드시 최소한 열람하는 것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망신주기라면서 반발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민주당에서 하겠다고 하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이 변호사들이 법적인 문제를 공론장에 나와서 이야기를 할 때요. 적법 위법 여부만 따지면은 저는 반쪽짜리 평론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적법 위법 여부는 우리 국민들께서도 국가법령정보센터 들어가서 법문을 다 찾아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변호사들이 나오면은 항상 많이 질문받는 것이 뭡니까? 일반적으로 그렇게 합니까잖아요. 즉 적법뿐만이 아니라 적정하냐 혹은 과잉하냐의 여부를 묻는 겁니다. 이 영상 공개도요. 민주당이 뭐 국회법에 따라서 그걸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걸 공개하는 것이 우리 사회 통념으로 봤을 때 과잉하지 않느냐를 따져봐야 되거든요. 특히나 그런 영상이 공개됐을 때 일부의 분들에게는 굉장히 시각적인 충격을 주면서 극단적인 목소리를 더 불러일으키는 땔감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설령 그 영상을 봤을 때 누가 잘못했고 잘못하지 않았는지는 명백하다 손 치더라도 그것이 진영 간의 복수심을 고양시킴으로써 나중에 우리 사회의 어떤 악순환이 되는 하나의 연결고리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저는 대단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송 변호사님 의견에 많이 동의를 하거든요. 예.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최초에 이런 논란이 일어났을 때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도 정보공개 청구를 했어요. 진실을 가려보자. 인권 침해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합니다. 어떤 공개 여부를 두고 지금 공방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법적인 절차를 따르더라 한더라도 그게 적정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같이 주신 거고요.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 투표가 시작이 됐습니다. 반탄파 김문수, 장동혁 후보는 대여 투쟁을, 찬탄파 안철수, 조경태 후보는 승리 가능성을 강조하며 막판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 김문수 꼭 좀 투표하셔서 우리 이재명 정권을 저렇게 무도한 국민의힘 대체 작업 여러분의 투표로 꼭 막아주십시오. 결선 투표 올라가면 저는 오히려 이길 확률이 더 높아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검의 무리한 칼날에 대해서 국민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합리적 보수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그렇군요. 적극적인 투표를 한다면 결과를 또 어떻게 예측할지 모르겠습니다.
전당대회 투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결선을 간다고 한다면 두 명 누가 올라갈 것으로 보세요? 상당히 예측하기 어려운데요. 일단 저는 결선 투표는 있을 걸로 봅니다. 예. 왜냐하면은 4명의 후보가 겨루는 선거에서 그 4명이 각자 어느 정도의 지지 기반이 있다면 예. 한 번에 과반을 획득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사례가 국민의힘의 2023년 38 전당대회입니다. 당시에 김기현 후보는 이른바 친윤이라고 불리던 주류 세력이 똘똘 뭉쳐서 지원한 후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53%를 약간 밑도는 득표율을 올렸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른바 주류 세력의 힘이 굉장히 강할 때도 4명이 겨루면은 50%를 간신히 넘기는데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 지난 5월 전당대회, 그러니까 불과 석 달여밖에 되지 않았죠. 그때도 한 번에 과반 득표를 한 것이 아니고 결국 결선 투표까지 갔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결선 투표는 있을 거라고 보고 두 명 중에 한 명이 김문수 후보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나머지 한 자리는 오늘까지도 지금 ARS 투표가 진행되고 또 예. 국민 여론조사가 있으니까 그 향배를 지켜봐야 될 것인데 장동혁 후보가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은 개혁쇄신파에서 조경태 후보와 안철수 후보 중에 일종의 아래로부터의 단일화가 이루어져서 그 두 분 중에 한 명이 결선에 진출하느냐에 따라서 최종 결선 투표의 결과도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강성필 대변인님 어떻게 예측하세요? 저는 이제 사실 솔솔 들리는 의견이 예. 결선 투표가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송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4명이 출마했는데 결선 투표가 없을 것이다.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데 또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나름대로 어떤 그런 분위기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결선 투표가 없다고 하더라도 소위 김앤장, 그러니까 김문수, 장동혁 후보가 1등, 2등으로 올라갈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평가되는 것은 지금 현실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전대 관련 발언을 자제해왔던 한동훈 전 대표, 상식의 힘을 보여달라라면서 쇄신파 후보 지지를 요구를 했는데 상식의 힘을 보여달라 이 말을 보면 지금 한동훈 전 대표는 국민의힘에 가장 필요한 게 상식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른바 개혁쇄신파라고 분류되는 전당대회 후보들의 선전을 기원하는 함의도 있지 않는가 보이는데요. 예. 다만 전당대회에서 구성되는 지도부는 당 대표만 있는 게 아니죠. 최고위원 후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위원, 또 여성 몫의 최고위원, 나아가서 청년 최고위원까지 개혁쇄신 그룹을 대표하는 후보들이 최대한 많이 당 지도부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내심의 판단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 다른 한편으로 이제 당대표 후보 중에서 누가 그러면은 이 말로 인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도 좀 관심들이 있을 걸로 보이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막판에 있었던 단일화 논의가 결렬된 것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즉 조경태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향해서 어떤 조건도 안철수 후보가 원하는 대로 수용하겠다. 그래서 투표 개시 전전날 밤 자정까지 답을 달라라고 했는데 안철수 후보가 그걸 거절했어요. 사실 명분이 좀 부족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당대회 룰은 당원이 80, 일반 여론조사가 20이에요. 그런데 조경태 후보가 어떤 조건도 수용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국민 여론조사 100%로도 단일화를 할 수 있다는 건데 그 경우에는 인지도가 높은 안철수 후보가 많이 유리했을 거라는 것이 많은 그런 분석이 제기됩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단일화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에 대한 평가를 당원과 지지층이 어떻게 할 것이냐가 이번 투표에서 또 관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안철수 후보 지원 사격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안철수 의원과 이준석 의원이라고 한다면 정치권의 어떤 대표적인 앙숙 같은 관계였는데 이제는 우군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톰과 제리, 예. 식당에서 서로 고성을 오가면서 이게 어떤 불화를 여의도의 보여줬었는데 모식당이죠. 맞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이준석 의원이 안철수 후보라든가 쇄신파를 돕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될까에 예. 대해서는 미지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우리 TV조선에서 당대표 토론회를 했잖아요. 예. 그래서 엄청 화제가 됐던 이 밸런스 게임 있잖아요. 거기서 뭐 홍준표냐 이준석이냐 예. 했을 때도 3명의 후보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선택했잖아요. 그만큼 지금 이준석 의원은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당내 안에서 상당히 거부감이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런 이준석 의원의 어떤 지원 사격이 오히려 도움은 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 찬탄파와 반탄파 전대 막판까지 유튜버 전한길 씨에 대해 명확한 입장차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상황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전한길 씨 문제는요. 비록 전당대회 과정 중에는 표를 의식한 일부 당대표 후보들이 매우 미온적이나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다고 저는 치더라도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면 명확하게 정리가 돼야 됩니다. 길에 피리 부는 사나이가 피리를 불면서 활보하고 다니면
비록 누구에게든지 거리를 다닐 자유는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인물은 분리가 돼야 맞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독일 하멜른의 그 피리 부는 사나이 설화처럼 130명의 어린아이들이 그 피리 부는 사나이 따라가서 끝내 실종되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도 107명의 국회의원이 어디로 가게 될지 모를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엄정한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당이 분열되지 않으려면 이번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당대표 그리고 최고위원들은 국민의힘이 왜 이겨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민심과 좌표를 맞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워야 됩니다. 지금도 노봉법 같은 악법을 강행해서 국민의 일자리가 줄어들게 만들고 또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빼앗아서 범죄자들은 좋아지고 범죄 피해자들은 더 오래 눈물을 흘려야 하는 그런 개악을 집권 세력이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막는 세력으로서의 좌표도 분명해질 때 내부적인 통합도 가능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중요한 건 이 지점 같습니다. 이번 전당대회가 전환길 대회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전환길 씨 이슈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 전당대회로 전환길 씨 이슈가 정리될 수가 있다고 보세요? 그것은 냉정하게 말해서요. 전환길 씨가 엄청나게 영향력이 커서 이 전당대회를 좌우했다라기보다는 전환길 씨를 기화로 해서 본인의 과오를 반성하지 않고자 하는 정치인들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과오라고 평가받는 것은 결국 국민 상당수가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과오로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지점을 영원히 접어두고 계속 국민의 선택을 받으려고 할 수 없습니다. 비록 전당대회는 당심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한 지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전대가 끝나면은 국민 앞에서 정말로 진솔하게 과오를 돌아보고 반성하고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태도를 보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내일 공개될 전당대회 결과 어떤 결과가 나올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뇌물 혐의로 1,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던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석방 현장엔 아침부터 민주당 의원들과 지지자들이 모였고 대법원을 향해 무죄 선고를 요구했습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지지자 등 수십 명이 교도소 앞에 모여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칩니다. 김용은 무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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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풀려나온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의원들과 차례로 악수하고 포옹합니다. 여당 의원들은 대법원이 김 전 부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중대한 결단하는 그 상징으로 김용을 무죄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검찰이 그들의 업보를 책임지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며 또 법 왜곡을 한준호 최고위원 등 민주당 현역 의원 10명이 마중을 나왔습니다. 김 전 부원장은 검찰의 조작 기소를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창작 소설을 썼구나, 금방 나오겠구나 이렇게 확신하고 재판 과정에서 희망을 갖고 있었는데 하지만 1심, 2심 법원도 대장동 업자들로부터 대선 경선 자금 6억 원을 받고 유동규 전 본부장으로부터 7천만 원 뇌물을 받은 혐의로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다음 차례는 정진상 이화영이냐며 대한민국을 면죄부 공화국으로 추락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네, 가족과 친구들에게 미안하다는 메모를 남기고 자취를 감췄던 30대 소방대원. 실종 10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되면서 안타까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숨진 소방관은 헬로윈 참사 현장에 동원된 뒤 심적인 고통을 호소하면서 10차례 이상 심리치료를 받아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0일 실종된 30대 소방관을 찾아달라며 가족들이 만들어 배포한 전단지입니다. 경찰은 다수의 인력과 구조견, 드론까지 동원해 수색에 나섰는데 소방관은 실종 10일 만인 낮 12시 30분쯤 경기도 시흥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인근 규곽에서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숨진 소방관이 발견된 곳인데요. 차량 통행이 많은 대로변이긴 하지만 시신이 둔덕 위에 있어 운전자들의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많이 늦었더라고요. 그 소방대원분들하고 경찰분들과 10년 정도 늦었던 것 같아요. 소방관은 실종 당일 새벽 제2경인고속도로 남인천 요금소 인근 갓길에 차를 세운 뒤 하천 산책로를 따라 8km가량 떨어진 시흥까지 걸어서 이동했습니다. 실종된 날 오후 1시 좀 넘어서 거기 지나간 그쪽으로 CCTV가 하나 있거든요. 경찰 조사 결과
2022년 헬로윈 참사 당시 현장 지원을 나갔던 소방관은 이후 심적 고통을 호소하며 지난 4월까지 12번에 걸쳐 심리 상담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참사 당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감당하기 힘든 일이었다며 이게 진짜가 아니었으면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종 직전에 가족과 친구들에게 미안하다는 취지의 메모를 남겼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네, 철도 기관사 출신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명이 사망한 청도 철도 사고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야당에서는 산재 사고의 강도 높은 조치를 주문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코레일 사고에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추궁을 했는데 김 장관은 아직 지시를 받은 바 없다고 답했습니다. 김창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회에 출석해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친 청도 열차 사망 사고와 관련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 장관은 철도 기관사 출신입니다. 제가 너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깊이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김 장관은 사고 발생 직후 이른바 산재 직보방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대통령으로부터 아직 별도의 지시는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사고 원인이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지시를 받은 바는 없습니다. 그러면 대통령께서 아직 이거에 대해서는 지시를 안 하셨다는 겁니까? 모든 사안에 대해서 지시하지는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 경영진 책임을 강조한 점을 들며 정부가 코레일 지분 100%를 가졌으니 이 대통령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직접 찾아가 경영진을 질책하거나 면허 취소까지 거론하며 강력 대책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아니 일반 기업 같은 경우는 오너가 책임이 있다면서요. 코레일의 오너는 누굽니까? 100% 지분이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 아닙니까? 개혁신당 이동훈 수석대변인은 국토교통부 장관과 책임자들을 문책해야 형평에 맞다며 결국 중요한 건 구조적 개선이지 처벌쇼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김찬섭입니다. 탑골공원 하면은 담장을 따라 서 있는 장기판, 바둑판 테이블들 떠올리시는 분들 많은데요. 30년 동안 자리를 지켜온 이 모습 더 이상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최근 기초 질서를 저해한다는 경찰의 요청으로 이달 초 사라지게 된 건데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임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원을 찾은 어르신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눕니다. 곳곳엔 바둑 등 오락행위를 금지한다는 안내문이 설치돼 있고 얼마 전까지 담벼락을 따라 설치돼 있던 바둑 장기판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경찰이 기초 질서를 해친다는 이유로 자진 철거를 요청하면서 이달 초 없어진 겁니다. 떠들고 서로 시비도 또 걸리고 그러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금지를 했어요? 눈살이 싸나워. 장기 두는 것이. 왜냐 장기 두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주위의 환경이 나빠져 버리거든. 반면 탑골공원의 명물이 사라졌다며 아쉬워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장기 두고 바둑 두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못 오게 해버리고 말이요. 쫓아내버리니 말이요. 누가 좋다고 하는 사람 누가 있어? 노인분들께서 바둑 두고 많이 모여 있고 이 공간을 이용하는 그런 모습을 좀 상상을 했는데 그런 모습은 좀 없어진 것 같아서 아쉬운. 공원 바둑판이 철거된 후 일부 어르신들은 인근 노인복지센터를 찾아 바둑을 두고 있습니다. 탑골공원을 상징할 건전한 놀이문화를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TV조선 임효원입니다. 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이슈 시간입니다. 네, 정혁진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먼저 전해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건진법사가 법원 구속영장 심사를 포기했다는 소식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구속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
정혁진 변호사님, 이 건진법사라고 한다면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였잖아요. 네네. 그런데 구속영장 심사를 포기를 했어요. 네, 일단은 통일교회 본부장으로부터 예. 뭐 샤넬백, 그라프 목걸이 예. 이런 것들을 받아서 이것을 김건희 여사한테 전달했는지 여부가 지금 쟁점이었는데 그 관련해가지고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고 네. 영장이 청구가 되면은 실질 심사를 받게 되는데 예. 그런데 실질 심사를 받지 않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거의 뭐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되었고 그밖에 그 구속 관련된 그러한 요건들이 충족되었다라고 하는 걸 스스로 자인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런 경우에는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다고 보아야 될 것 같고요. 예. 뭐 오늘이나 아니면 내일 늦어도 내일까지는 영장이 발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건진법사 이제 구속영장 심사 포기한 이유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이 나온 건 없습니다. 네. 구속 포기 배경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일단 건진법사에 대한 구속영장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예. 지난번에 2018년에 1억 원가량의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한번 청구된 바가 있었는데 예. 그때는 금품 수수 날짜, 방식 뭐 등에 대해서 특정이 안 됐다는 이유로 기각된 바 있습니다. 근데 이번 수사는 좀 달랐죠. 예. 통일교 관련된 알선 수재 혐의 관련해서는 이미 특검의 수사가 상당히 진척이 돼 있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다른 사건들에 부인하는 태도 이런 걸 볼 때 이번에는 특검이 구속영장 아주 꼼꼼히 구성을 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건진법사로는 응한다고 하더라도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는 것 자체가 실익이 없다. 일단 받아들이고 법정에서 다퉈보겠다. 이런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한 추가 소식은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김용 전 부원장이 어제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이 석방 현장에 민주당 의원 여럿이 가서 무죄 피켓을 들고 입장을 밝혔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 보석이 인용됐다고 해가지고 무죄가 전혀 아니고요. 예. 보석이 인용된 이유는 뭐냐면 그 재판의 구속기간 6개월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 김용 씨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가 된 게 2월 26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8월 25일까지 그 판결이 나오지 않으면 어차피 구속은 취소가 돼가지고 풀려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네. 그러니까 일정한 조건을 부과해가지고 석방을 한 건데 이게 마치 무죄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마땅하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유무죄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은 오로지 담당 재판부에만 있는 거고 외부의 압력, 특히 정치적인 압력으로 이렇게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것인데 그런데 저기 계신 분들 중에 법조인 출신들이 대부분이에요. 심지어 판사 출신 국회의원, 판사 출신의 민주당 의원까지 있다라고 하는 예. 보이는데 예. 이건 진짜로 좀 해도 너무한다 이런 생각 들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제 유무죄 여부 아직은 다퉈봐야 한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김용 전 부원장에 대해서 무죄를 주장하는 근거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1, 2심 유죄의 핵심 증거는 유동규의 진술입니다. 그러니까 유동규의 진술과 나머지 정황이 있고 유동규의 진술을 뒷받침한 진술이 또 남욱 변호사의 진술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김만배 이 2012년 뇌물사건 재판에서 김만배 씨가 최종적으로 무죄 선고가 됐는데요. 그때 중요한 이유가 핵심적인 진술이었던 남욱의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도 결국에 유동규의 진술의 신빙성이 무너지면 남욱 진술의 신빙성도 무너졌기 때문에 결국에 그 진술을 토대로 한 유죄가 무죄 가능성이 높은데 이 사건에서 특히 항소심에서 이 김용 부원장 측이 구글 타임라인을 제출했습니다. 당시 5월 13일입니다. 2021년 5월 13일 날 유언올딕트 사무실에서 1억 원을 받았다는 것이 인정됨으로써 사실 유죄의 핵심적인 사실 인정이 됐는데 그 시점에 그날 거기에 가지 않았다는 그 기록을 제출을 했고요. 그리고 기억을 더듬어서 생각해 보니까 3월 달에 간 적은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실제 그날 거기 가서 돈을 받았다는 것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유동규의 진술이 구체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유죄 판결을 했다는 점에서 무죄여야 되고 무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고 대법원에서 아마 이런 증거관계에 대한 법리 오해 부분을 판단을 한다면 파기환송이 가능할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최종심에서 판단이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까? 글쎄요. 혐의가 두 가지인데요. 정치자금법 위반 6억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 두 번째는 뇌물죄인데 1억 9천만 원 받았다는 겁니다. 1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특가법 위반으로 가는데 1심과 2심에서 공이 징역 5년이 나왔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리 조 변호사님이 저렇게 말씀을 하셔도
사실관계는 항소심에서 확정이 된 거거든요. 대법원에서 이게 증거관계 다시 따질 이유도 없고 따질 수도 없습니다. 결국은 법리적 판단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항소심까지 확정된 사실관계에서 어떻게 무죄가 나올 수 있겠는가. 더군다나 김용 씨 관련해서는요. 재판 중에 위증까지 있었어요. 그때 위증한 사람도 기소가 됐고 심지어 그 위증을 교사했던 사람은 구속 기소까지 됐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무죄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인지 제가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가 않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일각에서는 이제 여당 의원들의 무죄 주장, 사법부를 향한 압박이 될 수 있다. 이런 주장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사법부의 압박이라고 보기도 어렵고요. 이 사건 자체가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치적 사건으로 보는 겁니다. 이 대장동 사건에서 시작이 돼서 여러 가지 파생된 사건들 중에 하나인데 결국에 김용 부원장을 수사해서 사법 처리 과정으로 이르게 한 검찰의 의도는 최종적으로 이재명 당시 대표를 겨냥하고 있었기 때문에 관련해서 다른 구체적이고 특정한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동규 씨의 뒤바뀐 번복된 진술을 토대로 구성된 사건이다. 이런 부분을 1심 재판에서부터 좀 제대로 봐달라, 밝혀달라는 요구를 계속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술의 신빙성만을 판단을 해서 김용 부원장의 부인하는 진술은 모두 배척하고 유동규 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계속 판단해 왔기 때문에 적어도 대법원은 1, 2심이 그러한 사실 인정과 증거 판단에서 법리적 오해가 없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정확히 봐달라는 요구인 것이지 뭐 사법부가 이런 정치적 주장이 한두 번도 아니고 이런 게 통했다고 하면 지금 사건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국민의힘에선 다음은 정진상, 이화영이냐 이러다가 대한민국이 면죄부 공화국 되겠다 이런 강한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그 옛날에 이제 어떤 범죄 사건이 있었을 때 그때 그 범죄자가 유전무죄라고 하는 걸 주장해서 우리 사회에 반향이 있었어요. 이제는 유전무죄가 아니라 대한민국은 유권무죄가 되는 것이 아닌가. 정권 잡으면 다 무죄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대한민국이 민주화가 된 이후에 이런 적은 제 기억에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법부를 무력화시키면요. 사법부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신뢰가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국가 시스템 자체가 붕괴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정권에도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지 않을까 저는 그게 걱정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로윈 참사 현장에 투입된 소방관 실종 후 열흘 만에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SNS를 통해서 유감을 밝히고 비통한 애도를 표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너무 안타깝고 가슴이 아픕니다. 이 사건이 처음 보도됐을 때 저도 똑같은 심정이었습니다. 가족들의 마음도 그럴 거고 많은 국민들이 잠시 후에 건강하게 돌아올 거라 믿고 기다렸고 또 찾기 위해서 같이 노력도 했습니다만 결국 이렇게 이 결과를 받아들이게 돼서 안타깝고요. 이게 사실은 이 상황이 오지 않도록 정부가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2022년 10월에 이태원 참사라는 것은 사실 국민적 충격이었고 현장에 출동했던 이 소방관, 경찰관들, 그 사고 수습에 나섰던 분들의 정신적 충격은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실제 그 고통을 구체적으로 호소해 오고 있었고 정신과적 치료도 계속 받고 있었다고 하면 그분들이 안정적으로 일상에 복귀하고 업무에서도 고통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환경, 그 조건을 만들어야 하고 더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꼼꼼히 챙겼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정부, 국가의 역할이 미흡했던 게 분명합니다. 그 결과라는 점에서 매우 안타깝고 이후에라도 뭐 이런 일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이태원 특별법 개정 등을 통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망한 소방관은 이태원 참사 이후에 극심한 후유증을 앓았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소방관이 10명 중에 3명이나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소방관들은 극한 현장에 투입되는 그러한 직업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와중에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을 봉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많을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소방관들이 굉장히 위험한 그러한 상황에 빠지기도 하지만 마음도 다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작년에 설문조사가 있었는데요. 6만 1,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무려 18,000명이 넘는 소방관들이 PTSD,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나
우울증 같은 그러한 예. 증상이 있었다라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심지어 5.2% 3천 명이 넘는 소방관들이 자살 위험군에 포함된다 이런 그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 듭니다. 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소방 당국이 헬로윈 참사와 제주 항공 여객기 참사에 투입된 소방대원 3,300여 명 전원을 대상으로 추가 심리 치료 강화에 나선다고 하는데 추가 지원은 어떻게 지원이 되는 겁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 정도 정기 상담을 쭉 해왔대요. 그러다가 이제는 찾아가는 상담실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맞춤형 심리 상담까지도 제공하고 있었는데 사실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부족한 것이 느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심층 상담이나 아니면은 그 소방관들의 스트레스를 회복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그 다음에 증상이 더 안 좋은 분들을 위해서는 병원에 진료를 하는 등 이러한 그 예비적인 그러한 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어제 국회에서 코스피의 주가 순자산 비율을 10 정도라고 말한 발언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실제보다 10배 높은 수치를 말한 건데 개인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송병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재부의 국회 업무보고.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우리 증시가 여전히 저평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구윤철 부총리에게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이 얼마인지 묻습니다. 코스피 3,200 정도라고 하는데 소위 PBR이라고 하죠. 주가 순자산 비율이 우리나라 얼마인지 아십니까? 구 부총리는 머뭇거리다 답변하고 10 정도 안 되네. 이 의원이 다시 정정합니다. 1.0입니다. 대만이 얼마? 2.4. 일본이 1.6, 브라질, 태국도 1.6, 1.7, 신흥국 평균이 1.8입니다. PBR은 1 이하면 기업의 청산 가치보다 주가가 낮은 극도의 저평가를 의미하는데 구 부총리는 10배 높은 수치를 말한 겁니다. 경제수장의 발언이 알려지자 투자자들은 희망이 없다. 이래서 우리 증시 투자를 안 하는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를 책임지는 부총리님께서 이 정도로 너무 허무맹랑한 대답을 했다는 것 자체가 참 웃기고.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코스피 5천 노래를 부르면서 10을 얘기하시는 거는 주식시장에 대한 최소한의 관심도 없는 것 아니냐. 굉장히 참담한 심정으로. 하헌기 전 민주당 부대변인도 자신의 SNS에 경제수장이 너무 헐거운 인식을 드러내 걱정이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일부에선 다른 지표와 헷갈린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내놓고 있지만 기재부가 대주주 양도세 강화 등 증시 부양에 반대하는 정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분노한 민심에 기름을 끼얹었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네, 푸른빛의 불덩이가 훅 하고 하늘을 가르며 지나가는데요. 이 거대한 불덩이 일본에서 목격된 별똥별입니다. 강렬한 빛 때문에 한밤중임에도 대낮처럼 밝아져 SNS 등에는 감탄이 이어졌어요. 전문가들은 별똥별이 특별히 밝아지는 화구 현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루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푸른빛을 내뿜는 거대한 불덩이가 밤하늘을 가릅니다. 주변은 순식간에 대낮처럼 환해지고 폭발음도 들립니다. 19일 밤, 일본 오사카와 규슈 등 서부 지역 상공에서 별똥별이 강한 빛을 내며 움직이는 게 포착됐습니다. 별똥별이 빛나기 시작해서 사라지기까지 약 3초간 불빛쇼를 선사한 이 현상은 화구로 불립니다. 특별히 밝은 별똥별을 이루는 말로 소행성 조각이나 우주 암석이 지구 대기권에 진입해 불타면서 강하게 빛나는 현상입니다. 금성보다 밝아 맨눈으로도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화구는 지름 10m급 암석이었을 가능성이 있고 수년에 한 번 볼 수 있는 드물고 강렬한 빛이었습니다. SNS에는 천둥인 줄 알았는데 하얀 빛이었다. 상상 이상 밝았다 등 감탄을 담은 글과 영상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일본은 5년 전에도 도쿄 하늘에서 비슷한 거대한 불덩이가 목격된 적이 있습니다.
다만 이번 화구의 낙하 지점은 바다로 추정돼 실제 운석이 발견될 가능성은 낮다고 전문가들은 밝혔습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스웨덴에서 113년 된 교회가 통째로 옮겨지는 장면입니다. 스웨덴 북부 지역 키루나에서 672톤에 달하는 거대한 교회가 새 보금자리로 옮겨지는 진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1912년에 지어진 키루나 교회는 목조로 지어진 신고딕 양식의 건축물입니다. 2001년에는 스웨덴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로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높이와 너비가 약 40m에 달하는 이 교회는 224개의 바퀴가 달린 특수 운송차에 실려서 이동했습니다. 현 위치에서 5km 떨어진 곳까지 최대 시속 500m로 천천히 이동하는데 이틀이 걸린다고 합니다. 네, 교회가 통째로 옮겨지는 모습이 정말 이색적이네요. 그런데 이 거대한 교회, 새 보금자리로 이사를 가는 이유가 뭔가요? 네, 키루나 지역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철광산이 있는데요. 광산의 확장으로 교회가 있는 마을의 지반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광산에서 100년 넘게 철광석을 채굴하면서 지반에 균열이 생겼는데요. 건물과 도로의 붕괴 위험성이 제기되면서 키루나 마을 전체를 이동하는 중입니다. 스웨덴 정부에 따르면 마을의 이전 비용은 우리나라 돈으로 약 1조 5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큰 돌이 들더라도 마을을 새로 짓지 않고 그대로 옮겨가는 모습 무척 인상적입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길어지는 무더위 속 건강관리 잘 해야겠습니다. 폭염특보는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데요. 밤사이에도 열기가 식지 못하며 연일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고요. 곳곳에 33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여기에 습도까지 높아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기온이 크게 올라 대기가 불안정해지며 곳곳에는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제주는 오후까지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이들 지역에는 돌풍과 함께 벼락이 치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에 구름이 많겠고요. 아침까지 전국 내륙에는 안개가 짙겠습니다. 남해와 제주 해상에는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자세한 낮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이 32도, 청주와 광주는 34도, 대전과 대구는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무더위와 소나기는 지속되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박선민입니다. 이상으로 목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